오늘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딥드로잉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 변화가 이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변수가 많이 있는데 변수라는 그 자체가 이제 브랭킹 홀더의 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펀치 R과 다이 R 마찰 계수 그 다음에 이제 비드의 역할, 재료가 유입될 때, 브랭크 소재가 유입될 때, 비드가 어떻게 로킹을 할 것인가, 또는 그 소재 자체의 어떤 재질의 어떤 여러 가지 기계적 성질, 연신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는 원주 방향으로 이제 소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사각형 각통 드로잉 같은 경우는 코너 부위에 이제 모서리 R부가 재료 유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름이 생긴다든지, 또 많이 잡으면 브랭킹 홀더가 많이 잡아버리면 이제 네킹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조건의 변수들을 성형 해석을 통해서 이제 현존하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오토폼이라든지 이제 팜 스탬프, 팜 스탬핑 같은 소프트웨어는 이제 주로 우리가 밴딩 금형에서 스프링 백이 많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좀 활용도가 좀 좋게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오토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스프링 백 쪽보다는 주름이나 이런 크랙, 네킹 현상, 재료 두께가 얇아지는 시닝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교수가 볼 때는 어떤 변수의 조건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 이론적인 거하고 또 실제 트라이 아웃을 했을 때에 현재 어떤 금형의 현물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팜 스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시다 우오모리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그걸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건데, 조건 변수를 어떻게 스펙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실제 사용했던 거하고 현물하고 이론적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70%에서 75% 정도의 어떤 정확도, 정밀성을 이제 이렇게 좀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각기 형상이, 프레스 금형은 형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설계 엔지니어들이 이론적인 수치들만 가지고 이제 변수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결과값이 실제 경험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라 그러죠. 시행착오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값을 어떻게 변수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네크라든지 주름이라든지, 또는 재료 두께가 얇아지는 시닝 현상이라든지 응력 분포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후에 어떤 A라는 회사의 어떤 엔지니어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성형 해석 파트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는 설계 디자이너 파트, 디자인 파트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는 생산 기술 부서에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든 간에 전체적인 설계 카테고리, 이게 이제 드로잉 금형 같은 경우, 전단 금형 경우, 밴딩 금형, 프렌지 금형,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성형 해석에서 어떤
그 수치적인 이론이 나오느냐, 그걸 이제 경험치하고 어떻게 그 컴프로마이징이라 그러죠. 어떤 뭐 절충을 해서 이제 어떻게 접목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낼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어떤 회사에 가보면 교수의 경험을 보면은 그 성능 해석 프로그램을 한 20회 내지 30회 하루 종일 3, 4일 이렇게 해석 프로그램을 변수를 이제 조건을 다시 줘가지고 브레이킹 홀딩 압력을 뭐 10kg 해줬다가 20kg 줬다가 또는 비드 높이를 어떻게 높게 했다가 얇게 했다가 뭐 어떤 그 마찰 계수를 0.1로 줬다가 0.2로 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이제 보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제 정확해야 현장에서 금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로스를 최소화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A라는 방법이 좋다고 이제 해가 A라는 방법으로 가공을 다 했단 말이죠. 하게 되면 그 결과론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값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금형에 반영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결국은 뭐 소재를 가지고 트라이아웃을 했는데, 결과값이 예를 들어서 뭐 암제 주름이 많이 생긴다든지 또는 뭐 크랙이 많으면 또 재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뮬레이션 하는, 그러니까 CAE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수고를 아끼느냐 안 아끼느냐, 또 그쪽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과거의 어떤 경험을, 과거의 어떤 유사한 사례나 과거의 어떤 트라이아웃 에러나 어떤 경험을 입력을 시켰어, 인풋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금형의 수정 방향이라든지 이제 그 가공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단번에 이제 성공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번 어떤 시뮬레이션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내면 그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수정량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회사에서는 원가적인 절감이 되고, 특히 이제 납기가 짧은 거라든지 또는 성형이 어려운 이런 그 부분은 해석을 통해서 빠르게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납기 단축도 될 뿐더러 원가 절감 또는 그 제품의 품질 향상이나 정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형 해석 팀들이 이제 회사의 어떤 그 기여도라든지 공헌도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가보면, 금형 설계 회사에 가보면 해석하는 뭐 하여튼 전체 한 1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해석하는 친구들만 뭐 20, 30명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좀 과장일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큰 그 생산 공장, 중견 기업 정도 가보면 이제 생산에 위주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형을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제작하는 파트가 있다면 전체 인원 대비해서 성형 해석을 하는 팀의 비중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교수가 알고 있는 금형에서 한 1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뭐 4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 한 10명 이상 정도는 이제 성형 해석을 하고, 또 이제 금형회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고객 카스터머한테 이제 견적을 받을 때, 과거에는 이제 견적의 원가나 뭐 이게 공정별로 해서 공정이 몇 공정이다, 금형 가격이 뭐 어떻게 된다, 특수 재료는 어떻게 뭐 사용할 것인가,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또는 뭐 납기 품질을 어떻게 할 것, 이런 정도만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견적의 필수 사항으로 성형 해석 프로그램을, 성형 해석을 했을 때에 물건이 이 품질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를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견적 자료를 제출해라, 뭐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다면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뭐 주묵구구식으로는 안 되니, 이제 이거를 이제 자체 성형 해석팀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뭐 견적용으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서 고객한테 제출하면 되는데, 이제 이 성형 해석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들은 이 또 부담이 생기는 거죠. 부담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해석하는 집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의뢰를 하게 되면 의뢰를 하는 집은 그냥 뭐 성해석만 해서 먹고 사는 데도 있지만 뭐 설계를 같이 해서 이제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 설계하기도 바쁘다 이거죠. 자기네들 거 해석하기도 바쁜다. 그렇다면 이제 돈을 지불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해석이 이제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제품도를 주고 모델링 데이터를 주고 이제 어떤 그 조건이나 변수를 일반적인 어떤 내용으로 다 집어 넣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경험치라든지 일종 어떤 일명의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그 로하우나 이런 거를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성해석하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쪽은 이제 이게 견적용이다 보니까 그 돈을 받고 하는 거지만 좀 이렇게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좀 소홀히 이렇게 해석을 돌려서 프로그램 견적 제출하는 쪽으로 제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중으로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업체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같이 견적서하고 원가에 집어넣으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성의 해석하는 비용을 주고 하라 그러면 또 뭐 그래도 뭐 가격이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뭐 메리트가 있어서 하지만 이제 이거는 관계없이 성의 해석 비용의 지불과 관계없이 이제 같이 제출하라 하니까 금융 제작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생긴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을 만드는 회사도 이거를 뭐 이제 소프트웨어 값을 뭐 1억짜리 뭐 2억, 1억 5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렌탈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월 비용을 얼마씩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금융업체들이 애로사항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됐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성형 해석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양질의 제품을 뽑아내기 위한 어떤 그 고객들의 전략이 이제 실제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왜 그러면 이런 걸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졸업을 하게 되면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팀으로 우리가 배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교수님 이게 뭐 저는 설계하러 왔는데 해석하러 온 게 아니지 않느냐. 실제는 이 설계를 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설계를 하지 않고 해석 위주로만 이렇게 어떤 그 설계자의 어떤 요구대로만 이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그 요구대로의 어떤 그 이론적인 데이터 어떤 변수값만 받아서 자기가 돌리는 어떤 돌린다는 의미는 이제 해석을 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금융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그 자기 어떤 뭐랄까 직접적인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돌리다 보면 결과값이 엉터리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 성형 해석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석에 대한 그 딥드로우라든지 일반 드로우에서 주름과 그 크랙에 대한 이런 변수 값에 대해서 이제 그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드렸고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든 어떤 제조회사에 가면 이 해석 프로그램을 돌려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직무를 부여받으면 옛날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그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수박 그달기식으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 해석이 참 그 정도로 중요하구나 굉장히 정밀하구나 또 생각이 나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어떤 금융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그 물건이 이제 스프링백 해석이 이제 터진 거하고 주름도 있지만 스프링백이 이제 밴딩 금에서 아주 중요한데 스프링백이 이제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소성 능력을 넘어서 회복이 안 되는 건데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건데 돌아가 버리는 건데 이거를 이제 치수를 정확한 도면 안에 스펙 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석을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수없이 가공을 해서 돌렸는데 무려 이거를 20회 이상 가공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금융비를 예를 들어서 가령 1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1억 받는데 성형 해석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봐야 한 분, 두 분 정도 수정해서 최소 3회 정도 수정을 했다고 보면 이게 한 5배 내지는 6배 정도를 했다면은 뭐 금융비가 1대1로 계산해도 6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 뭐 한 2, 3억은 들어갔겠죠.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사가 정말로 힘들게 경영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해석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걸 잘 설명을 들으면 그 중요성을 알고 나중에 현업에 가서 적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 내가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측에 있는 이 제품이 이제 그 제품이 이제 어떤 사각 소재입니다. 사각 이렇게 사각인데다가 그 코너에는 약간의 어떤 그 R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사각 소재인데 이놈을 이제 그 해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랭크 홀더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홀더가 이래 있고 이게 이제 번지가 이래 있고 예를 들어서 브랭크 홀더가 이런 식으로 브랭크 홀더가 이래 있겠죠.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고 쉽게 해서 여기 이제 로케이터가 있고 또 비드가 있다면 비드가 이렇게 다이패스 면에 있겠죠. 소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가 이런 식으로 상형에 이제 이렇게 있겠죠. 상형에 이렇게 있는데 요 다이가 요 브랭크 홀더 이 면을 물고 내려오면 이 소재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꺾이겠죠.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리턴 하게 되면 소재가 브랭크 홀더 면으로 위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소재가 있고 브랭크 홀더가 있고 이제 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갛게 했는 거는 요 프레스에서 이제 쿠션 장치가 프레스 홀더 밑에 볼스타 밑에서 이제 이렇게 쿠션 장치가 이렇게 있어서 쿠션이 밀어줍니다. 쿠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소재가 스프링처럼 반발이 되는 어떤 핀이죠. 쿠션 핀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형성이 됩니다. 해석이 되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시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이제 브랭크 홀더 면이 되겠죠. 여기 이제 다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석을 해보니까 요 빨갛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응력이 집중이 되고 여기가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 주름이 생길 확률이 많은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코나 이 내기퉁이 부위가 사각이기 때문에 유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수없이 내가 사각 특성의 드로잉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소재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응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밑에 마찰 계수 흐름을 좋게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갈 건가를 이제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설계자하고 작업자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립하는 사상을 하는 금형을 어떤 다듬질을 하는 이런 쪽의 현장 쪽하고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봤더니 요 코나 소재 유입도 이렇게 되지만 이 코나 부위가 이 빨갛게 생긴 이 부위들이 이제 압축 응력이나 응력을 좀 지배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크랙이 많이 찢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브랭크 소재를 좀 카트를 해서 유입이 잘 되게 이렇게 양쪽으로 잘 빨려 들어가게 한다든지 여기 소재가 많이 잡히니까 이 부분을 잘라내고 이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소재 유입을 좋게 하게 되면은 이 빨갛게 새는 부분이 노랗게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그 사각 드로우에 대한 이 특성을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했을 때 해석에 여러 차례 이제 이 브랭크 브랭크 홀더가 많이 잡으니까 이 부분을 따내자. 이 부분을 좀 더 따내버리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더 따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트라이아웃 조건을 맞춰서 트라이아웃을 하겠죠. 트라이아웃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 양질의 제품을 내기 위해서 이제 커팅도 하고 소재가 이제 브랭크 면을 덜 잡게 하기 위해서 유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트라이아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이제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원통일 경우하고 이제 이게 보면 각통일 경우를 이제 우리가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두 가지를 한번 더 설명을 해보면 자 이쪽에는 이제 그 드로를 하기 전에는 소재가 이게 놓여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브랭크 홀더라고 보고 아주 잡고 있다 보면 펀치가 밑에 있고 다이가 누른다고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성형이 됐을 때 드로된 상태에서는 요 이 부분들이 쉽게 하면 이렇게 끝단부는 재료 두께가 1T라고 봤을 때에 두꺼워지고 척백 부분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그 직선 구간이지만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짤록하게 이렇게 약간 그 힘이 있듯이 이렇게 직선을 보면 약간 힘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틈새를 메꿔주면 주변에 주름이 발생된다, 뭐 방지된다, 발생되는 게 아니고 방지된다. 주름이 생기면 빨리 들어가지 못하게 하중에 견인부가 찢어진다. 이런 게 이 말은 뭐냐? 주름을 잡으려면 그 브랭크 홀더면을 강하게 홀딩을 하게 되면 주름이 잡히는데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이제 그 크랙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거를 이제 잘 빨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면을 이 다이패스 브랭크 홀더 이 면 윗면을 마이너스로 뭐 100분의 2나 100분의 3 정도로 그라인딩을 해서 안 닿이도록 타치가 면과 면이 안 닿이도록 이 면과 면이 안 닿이도록 이 타치 양을 접촉면을 좀 적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척백부 이 재료 두께 이 부위는 이제 1T를 교정했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는 1T가 됐는데 여기는 두께 변화가 두꺼워진다 오히려. 여기는 또 1.0T인데 여기는 또 마이너스 짤록해지는 부위는 뭐 100분의 1, 2 정도 이렇게 소재 두께가 얇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통일 경우는 그래도 원통은 그래도 동그랗게 생기는 이런 원통형의 어떤 그거를 만들기 때문에 이 원주 방향으로 다 이렇게 원주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유입이 됩니다. 근데 각통은 아니죠. 각통은 이제 코너 방향에서 이제 재료 유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에서 이제 0.2를 깎아낸다는 얘기는 이 다이패스 면 이 자체를 사상을 좀 해서 브랭크 홀더의 소재,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이래 있다고 보면 이 상형 그 브랭크 홀더가 있고 하형이 있다고 보면 이 접촉면을 여기를 약간 마이너스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좀 이래 사상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접촉면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들떠가 있는 상태에서 잡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촉면을 좀 적게 하게 되면은 이제 유입이 잘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마이너스 가공 처리를 좀 해서 깎아낸다. 그렇게 좀 원통형은 좀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각통형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코나 내기퉁이 부분에 어떤 그 두께 변화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재 유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잡고 있다는 거죠. 유입이 잘 되면 이게 빨려 들어가면 이 터지는 게 없을 텐데 유입이 안 되니까 주름이 생기면서 터져버린다. 주름도 생기고 잡지를 못하니까 이제 잡는다는 얘기는 주름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제 주름이 생기면서 터져버린다. 많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주름이 안 생기려고 홀딩력을 많이 올려버리면 터져버리고 놓아버리면 주름이 더 생기고 뭐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좀 단순한 이런 이게 디귿자 밴딩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디귿자 밴딩의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밴딩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유입이 안 돼서 이 부위는 이 직선으로 보면 이만큼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이 직선 공간은 잘 빨리 들어간다. 이 직선 공간은 잘 빨리 들어가는데 이 직선으로 보면
이쪽에 모서리 내 귀퉁이 이 부분은 모퉁이 부분은 안 들어간다. 이제 이건 뭐 아까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소재를 봤더니 요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두껍고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두껍다. 두껍다는 얘기는 재료 두께가 1T인데 이게 들어가면서 1.2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이제 브랭크 홀더의 코나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4곳 정도에서 실제보다는 이 부분을 심을 넣어 가지고, 심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그 면에 어떤 그 페파라든지 종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플레이트를 좀 끼워서 강하게 이제 홀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어떤 허공, 그러니까 어떤 갭을 만들어서 그 유입을 좀 조정해 보는 이런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좀 해서 조건을 잡아 나가는 게 하나의 어떤 그 트라이아웃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좀 구조도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런 기술을 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든 이 사각 드로잉은 교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이 모퉁이 내 기퉁이 부분은 이게 재료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소재의 유입이 잘 안 된다. 이 각 때문에. 사실 이게 동그랗게 됐으면 이 동그란 방향이 원줄레 방향이기 때문에 유입이 각 원주 방향으로 다 되는데, 이거는 각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재료가 잘 끌어 들어가지 않는다. 이래 보시면 된다. 참고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딥드로 발생 원인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소재의 어떤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열 변형이라든지 또 접촉했을 때 어떤 마찰 상태, 그 다음에 뭐 피가공제 위에 어떤 그 먼지라든지 어떤 표면 가공제 표면, 그러니까 브랭크 소재 표면에 어떤 그 돌가루라든지 철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마찰 개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혁면의 결함이라든지 주름, 여유, 크련서 이런 영향들, 그 다음에 이제 소재가 뭐 예를 들어서 브랭크 홀더 스틸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인서트, 바로 가공이 안 되는 인서트 연결부 이런 데에 어떤 그 연결 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드로 자체의 어떤 그 결함들이 많죠. 특히 이제 소재, 가공 정도, 그 다음에 소재 표면에 어떤 그 먼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피삭제의 마찰 계수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안 되고, 또 비드의 어떤 높이라든지 비드의 어떤 사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스크래치를 발생시키면서 면을 잡아 들어가는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이 방금 내가 설명했는 몇 가지 어떤 그런 뭐 이유들 때문에 재료가 이제 주름이 생기고 터짐이 발생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긁힘 발생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품질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다이피에스 면이라는 거는 이제 브랭크 홀더의 상면이죠. 이런 데에 어떤 뭐 그 사상 조도라든지 뭐 결함부, 척벽부,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결부, 뭐 이물질이 부착했다든지 브랭크 홀더 면이 뭐 표면이 안 좋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미끄러진 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긁히는 흠이 생기고, 늘러붙는 게 있다, 소착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그 도로 금형을 만들 때 굉장히 그 조도 사상을 잘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금형을 그 작업을 하고 나면은 금형을 세척을 하고, 또 어떤 그 걸레 같은 거 아주 얇은 뭐라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보루라 그러죠. 이런 것들로 잘 사상을 하고, 또 뭐 공기 중에서 날아다니는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금형을 만들다 보면 또 생산 공장에 가보면 뭐 이래
철가루라든지 쇳가루 이런 어떤 연마 지석 가루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되어서 그게 하나의 마찰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주름도 생기고 크랙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도 스크래치가 긁히는 건데 긁힘 현상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금형 관리를 해서 해소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능적으로 보면은 금형의 이제 번지 R이나 다이 R들도 아주 소프트하게 사상을 해야 되는데 기계 가공만 하고 그냥 그 사포로 그냥 그 어떤 그 뭐랄까 형식적으로 사상을 해버리고 이러면 R 값이 내가 기본적으로 3R, 4R이 나와야 되는데 뭐 3R이 안 된다든지 또는 뭐 3.5R 밖에 안 된다. 4R의 경우는 3.5R 밖에 안 된다든지 또 R 구간이 직선 구간에서 뭐 R 구간이 들쑥날쑥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항상 그 변수가 생기는 것 때문에 스크래치라든지 마찰 개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름이나 크랙이 발생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자, 이제 긁힘 대책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품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그 번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드로금형을 구조도 이해 못하는 과정에서 좀 하기는 좀 그렇고 긁힘 대책용 번지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뭡니까 R 값이나 H 값 이게 이제 H 값이나 요 R 값 이런 것들이 이제 스무스하게 관리를 해라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R 값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각도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 여기 보면 D1하고 라지 D가 있는데 이게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레디우스 값을 10R 내지는 뭐 5R에서 10R 정도 주라. 요 튀어나오는 부분을 0.1mm 더 키워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스크래치 대책이라 그래가지고 번지가 이제 안 끊길 정도의 어떤 그 레디우스 R 값을 줘야 되고 또 다이 쪽은 이제 마모가 일어나니 그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쓴다든지 이 코팅을 해서 긁힘 현상이 없는 이런 구조로 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긁힘 방지 대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척벽부에 그 크리언서, 이 척벽이 이제 크리언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를 이제 어떻게 적정한 크리언서를 줄 것이냐. 수직 벽복에 이제 벽 쪽에 재료가 두꺼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크리언서를 줬다 하더라도 두꺼워지는 부분을 어떻게 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릴리프를 줘가 밑에 도피홈을 줘서 접촉을 적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어떤 그 긁힘 방지 대책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브랭크 홀더가 없는 긁힘 대책 구조인데 이런 것들은 뭐 각도를 좀 이렇게 15도 각도를 좀 태파 각도를 좀 이렇게 들어가는 다이 쪽 부분에 주는다. 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로우에서 이제 온도 상승이 많이 되니 이제 접촉 면적을 이제 중간중간이 그 다이알부 이런 데도 여기도 보면 그 그림에서 희미하게 좀 보이는데 어떤 그 릴리프를 좀 준다. 척벽에 릴리프를 준다. 이제 간섭도 간섭이지만 그 접촉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스크래치를 척벽 스크래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이제 품질이 이제 약간 이렇게 드로우를 하고 나면 실제 이렇게 반대 현상이 짤록한 현상도 있지만 좀 부풀어 오르는 수도 있습니다. 약간 부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럴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릴리프를 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스트라이크를 쳐서 나중에 한번 또 형태를 한번 더 정형이라 그래서 부풀어 있는 공정을 한번 더 이렇게 성형을 한다든지 이런 공정 추가가
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트라이크 공정에서 하문드 우리가 아이오닌 공정에서 재료 두께만큼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하듯이 부풀어 오는 공정을 이게 이렇게 부풀어 왔던 이런 공정을 이렇게 부풀어 왔던 공정을 직각으로 이렇게 성형할 수 있도록 리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성형을 해주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 자, 여러 가지 방안이 많습니다. 품질 문제 방안, 스크래치 방안 중에서는 특히 이제 릴리프, 스크래치라 하는 것은 이제 긁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 얼굴에 뭐 스크래치 생긴다 하면 흠이 생긴다듯이 제품에 이제 어떤 그 자국이 생기는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번지나 다이 R 값을 스무스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라이크를 쳐서 어떤 부풀어 오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때려주는 니 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쳐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공정처럼 이렇게 그 릴리프를 좀 주는 이런 식으로 릴리프를 준다는 건 면적을 접촉 면적을 적게 하는 거죠. 척벽 릴리프도 줄 수 있지만은 브레인크 홀더 면에 아까도 이 브레인크 홀더 면 같으면 실제는 전면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릴리프를 줘. 요 일부만 이 면만 여기 전체 뭐 다이내 면적이 30mm라고 그러면 한 15mm만 접촉이 되고 나머지 15mm는 그 도피를 주는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도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휠탱크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그 금형의 큰 탱크 같은 이런 성형을 할 때는, 그 쉽게 얘기하면 1차 도로에서, 원래 어떤 치수가 만약에 이 다이패스 면, 후렌지 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mm 정도 된다 하면 이게 한 99mm 정도, 약 뭐 10mm 정도를 낮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10mm가 되든 그 20mm가 되든 1mm가 되든 8mm가 되든 1차, 2차 도로보다는 좀 낮게 가공을 해서 이제 리스트라이크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치수대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이제 각동 도로를 할 때에 그 오일 캐닝 현상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 뭐라 그럴까 그 캐닝이라는 현상 자체가 이제 캔바 비슷하게 처지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그 낮게 가공해서 드로우를 할 때 이공정 할 때 정형상을 맞춰주는 이런 방법으로 성형할 수 있는 걸 하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그 치수를 맞출 수가 있다. 실제 이제 오버드로우를 해서 한 1mm 정도 더 크게 해서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약간 적게 뽑아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뭐 100mm 성형 같으면 90mm 정도 뽑고 나머지 이 공정에서 리스트라이크 공정에서 드로우 2라고 뭐 얘기해도 되는데 리스트라이크 공정은 이 코나 R이나 이 R들을 한 번 더 성형을 해준다 해서 리스트라이크인데 리스트라이크 공정에서 1공정에서 90mm 했던 것을 2공정에서 10mm를 더 뽑아내면서 100mm로 원치수대로 만들어서 그 R 값을 정확하게 실제 치수와 똑같이 만드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품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드로에서는 그 제일 큰 게 이제 주름, 그 다음에 그 크랙, 네커, 그 다음에 스크래치는 이제 뭐 긁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일 캐닝 현상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리스트라이크 공정을 필히 이제 한 번 더 형상을 드로에서 그 해결하지 못한 그 실제 치수들을 이 공정이나 리스트라이크 공정에서 완성 치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공정들이 하나의 어떤 그 품질 대책으로서의 추가 공정이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일반 회사에서도 보면 뒷드로잉을 할 때 2공정에서 바로 드로우가 안 되니 1공정, 2공정 하고 난 뒤에 3공정에서 완벽하게 리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쳐줘서 어떤 그 코나 R부라든지 이제 형상을 완벽하게 낼 수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R을 2공정에서 만들었으면 이제 리스트라이크에서는 도면 R이 3R 같으면 3R로 성형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치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3R을 못 만드니까, 코나 V를 못 만드니까 5R로 만들었다가 이제 리스트라이크 칠 때 3R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스테인리스 그 철판의 어떤 드로잉 작업할 때는 스테인리스는 가공 경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찢어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 압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다. 뭐 브레이크 찢어진다 해서 브레이크 압력을 내리고 또 그 주름이 생긴다 압력을 올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해결이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트라이아웃 할 때에 그 주름 억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품질을 잡을 수가 있다. 스테인리스. 특히 이제 주방 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인리스 철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철판도 이제 오스테나이트계 소재가 있고 페라이트계 소재가 있고 이제 마르텐사이트계가 있는데 오스테나이트계가 상공계열인데 굉장히 그 신율이 좋습니다. 이제 일반 페라이트나 마르텐사이트보다는 왜 그러냐면 이제 오스테나이트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인리스가 그 니켈, 크롬 뭐 이런 성분이 있는데 페라이트계라든지 이제 마르텐사이트계는 니켈이 없습니다. 니켈 없기 때문에 이제 탄소가 좀 많아가지고 치성이 많이 생긴다는 건데 가능하면 이제 상공계열로 많이 쓸 수 있는데 상공계열은 또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 각 재료마다의 어떤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스테인리스를 재료를 잘 활용할 건가에 따라서도 재료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그 크랙이 가고 주름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성형을 하고 나면 가공 경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이공정에서 리스트라이크를 친다면 그 가공 경화 생기는 부분을 타치가 많이 되면 찢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터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 상당히 드로에서는 그 트라이아웃 하고 난 뒤에 어떤 품질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연구나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접촉면 쪽의 사상 조도가 사상의 어떤 그 표면 거칠기를 잘못해서 뭐 결과론적으로 유입 조건이 안 좋아서 터지는 게라든지 우려가 발생되는 거죠. 여기 보면 산이 높은 데는 이제 사상 조도를 좀 쉽게 하면 산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을 사상을 했다고 보면은 이제 잘 안 좋죠. 접촉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스무스하게 요 라운드 내 교수가 이래 라운드 끊는 이 수준으로 이 어떤 산을 그라인딩을 해서 없애줘야 되는 거죠. 말끔하게.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이제 윤활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 이제 기름을 그 드로잉유를 주면은 잘 빨려 들어가긴 한데 유막이 형성돼서 유막하고 이제 응착이 생겨가지고 재료에 이제 유막하고 재료하고 응착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떤 나중에 굳어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크리엔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구리스 같은 끈적끈적한 이런 그 겔 타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계면 활성제 경계면이 생기지 않는 계면 활성제 뭐 WD-40 여러분들 잘 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WD-40 같은 휘발성이 있는 방청성이 있는 이런 계면 활성제에 있는 그런 윤활제를 쓰면 더 좋다.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그 소재의 그 어떤 품질 문제 딥드로우를 하고 난 뒤에 품질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성형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수정 방향이나 어떤 주름의 억제 압력이나 크랙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제 드로우 작업에서 이제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 그 가운데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그 다음에 접촉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백부에 어떤 스크래치 생기는 거를 릴리프를 줘야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 소재의 어떤 거칠기, 그 다음에 금형의 어떤 다이패스면의 거칠기, 그 다음에 이제 윤활유라는 의미는 이제 드로잉유를, 기름을, 윤활제를 도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력량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하고 도포를 하는 경우하고 도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빨려 들어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형 해석을 잘 해가지고 딥드로든 일반 드로든 최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우리가 드로우 가공에서는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 장애로 요약을 좀 하게 되면 프레스 가공에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드로잉 모드하고 장출 성형 이 자체가 이제 딥 드로잉입니다. 딥 드로잉. 그 다음에 굽힘 성형이 이제 밴딩이고 후렌지 성형이 이제 그 신장 후렌지 성형인데 이제 이 소재를 보면 여기에 이제 원판 소재를 일반적으로 후렌지 있는 가공을 하는 거고 이 원판 소재를 이제 돌기형으로 해서 장출 성형을 좀 해가지고 인장 여기서 늘어나는 거겠죠. 늘어나는 거, 이 비드를 집어넣는 상태고 이거는 이제 그 연실이 일어나는데 척백부에 연실이 일어나고 이 길이 방향으로 그 유입이 되면서 늘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여기 척백부에 굉장히 이제 많이 늘은 재료 두께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굽힘 성형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이제 연실이 일어나면서 바깥쪽으로는 인장이 되고 안쪽으로는 압축이 되는 거죠. 밴딩 성형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러지만 스프링백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스에 크게 보면 네 가지 모드가 있다. 드로잉, 그 다음에 딥 드로잉,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렌지 성형, 후렌지 신장 성형, 그 다음에 밴딩 성형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하고 금주에 이제 드로에 대해서 일반 드로와 딥 드로, 그 다음에 딥 드로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뭔가 결과값을 도출해서 최소화 수정량을 최소화시키면서 품질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해보지도 않고 이론적인 어떤 얘기만 듣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화하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뭐 금형이라는 이 부분은 그 이론적으로도 좀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를 할 때도 구조 설계를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드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주에는 이제 드로우 공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좀 하고 이제 그 적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프레스를 이제 드로우가 끝났으니까 1차적으로 밴딩도 했고 드로우도 이론적인 걸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이제 프레스 기계, 프레스에 대한 기계, 이제 프레스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이 기계적인 그런 문제들을 좀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수업을 많이 이제 들었는데 처음에 초기에 1주차부터 지금 뭐 중간고사까지 그 보면은 한 8주차 정도 거의 이제 그 15주 중에서 뭐 거의 한 2분의 1 정도는 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그 내용보다는 수업 시간에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사례 중심으로 앞으로 나머지 수업을 좀 이제 진도로 나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하면서 문제를 낸 것도 있고 토론을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아마 기말이 되기 전에는 한 레포트 정도를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를 좀 편성해서 그 조별 발표도 좀 하고 또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개인 리포트도 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기의 목표는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특히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금속의 성질 이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단 금형에서는 전단 메커니즘, 이제 그 클리어런스 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밴딩 금형에서는 이제 그 시어각을 주는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밴딩 금형의 어떤 그 스프링 백이 아주 중요한데, 스프링 백을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에 좀 그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형 금형에서 드로잉 금형에서는 딥드로, 그 다음에 일반 드로, 브랭크 홀더가 있는 구조 없는 구조, 또 몇 시간 동안 내가 떠들었지만 그 브랭크 홀더의 어떤 압력이나 그 소재의 조건, 그 다음에 마찰 개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는데, 특히 원통형 도로와 원주 방향에서 들어가는 유입하는 어떤 속도, 유입하는 양하고 각통 도로, 각통은 사각 모서리 코나 부위에서 유입이 안 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성형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다. 그 성형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거하고 경험적인 거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노하우라든지 설계자의 어떤 경험, 현장 작업자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몇 차례 시뮬레이션을 하면 회사에서도 어떤 그 원가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양질의 제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는 결과값이 몇 차례 돌려서 하는 거하고 한두 차례 돌려서 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성형 해석하는 그 오퍼레이터, 해석자들의 어떤 그 방향성에 따라서 가공 시간이라든지 원가라든지 납기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적인 것은 고객한테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그 성형 해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역량과 집중이 좀 돼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금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면은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원가, 납기,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옛날에는 주묵구구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시뮬레이션 결과 값에 많이 의지를 하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좋아야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회사의 납기를 단축할 수 있고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설계자의 어떤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 여기까지를 하고,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교수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도 이제 줄 수 있으면 교수가 답을 해 주겠습니다. 하여튼 그 오늘 3시간 장시간 수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